그날은 제 30년 철도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하 38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시베리아 설원 한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인 채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러시아 철도청장이 중얼거렸지만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KR 2021호 열차가 눈보라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속 230km. 우리 러시아 열차가 감히 시도해본 적 없는 속도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예정 시간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베리아 철도에 내 온생을 바쳤지만 이런 광경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어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시베리아를 정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찻길을 놓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베리아 땅에선요. 제 이름은 안드레이 이바노비치입니다. 저는 러시아 연방철도 RGD의 기술감독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척박한 시베리아 철도에 바쳤습니다. 여기 시베리아는 1년의 절반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서는 땅이 얼어붙고 철도 레일도 수축되며 기계들도 작동을 멈추곤 하죠. 저희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철도를 건설하고 유지해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자부심이었어요. 19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진 직후부터 제가 맡은 구간은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일부였습니다. 2000km가 넘는 이 구간은 마치 제 삶의 일부와도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기온과 선로 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유지보수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때로는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에서 비상수리 작업을 지휘하기도 했죠. 안드레이, 이런 날씨에 누가 철도를 고치러 나가겠나? 동료들이 농담처럼 물으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지. 우리밖에 못해. 그랬던 제가 2019년 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겨울철 선로 점검 중 얼어붙은 철제 교각에서 미끄러져 3m 아래로 추락한 거예요. 다행히 두꺼운 눈이 쌓여 있어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고 척추에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6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의사는 제가 다시 현장에 복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제 인생이 갑자기 멈춰버린 느낌이었죠. 이바노비치, 회복하면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줄게. 현장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자고. 저희 상관이 병문안 왔을 때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재활 중이던 어느 날 TV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고속철도 소식이 나왔어요.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칸센, 그리고 중국의 고속철이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러시아에선 불가능해. 이 추위와 지형에서는 우리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견고하고 믿을 수 있지만 속도는 느렸어요.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넘지 못했죠. 고속철이라니 그건 저희에겐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병원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무력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시베리아 들판을 바라보며 다시는 철로 위를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2020년 초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오랜 동료 블라디미르가 병실에 찾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드레이, 정부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대. 시베리아의 고속철도 시범 구간을 건설한다는군.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에?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미친 프로젝트를 맡겠어? 블라디미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협력하게 됐어. 그들의 고속철 기술을 우리 환경에서 시험해본다는 거지.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지. 프로젝트 총괄자로 너를 추천했어. 블라디미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내가 회복된 후에 그때까지는 내가 대신하고.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새로운 도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의감도 들었어요. 중국도 못 해낸 걸 저 사람들이 한다고? 유럽 기술자들도 우리 시베리아 환경에서는 두 손 들었는데
블라디미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내 경험으로 그들을 지도해야지. 어서 회복해. 안드레이, 우리 철도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날 이후 저는 재활 치료에 더 열심히 임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비록 한국의 고속철 기술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이 제 멈춰있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제 직업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제 마음의 벽도 허물어버릴 거라는 것을요. 2020년 여름, 저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만 일했던 저에게 사무실은 낯설고 답답한 공간이었죠. 안드레이 이바노비치, 어서 오게. 자네를 기다렸네.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국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책상으로 안내하며 곧바로 프로젝트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한국철도공사 KURAI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라는 KURAI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시속 250km 이상의 고속철도를 러시아 시베리아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후에서 그런 속도는 레일이 견딜 수 없어요.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열팽창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알렉산드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그 문제를 고려했다네. 그들이 특수합금으로 만든 레일과 침목 시스템을 가져올 예정이야.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한국은 우리와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시베리아 겨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야. 안드레이,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자네의 경험으로 그들을 도와야 해. 우리와 그들의 기술을 결합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할지 모르네. 그 말에도 저는 내심 비웃고 있었어요. 30년간 이 철도에서 보낸 저에게 외국인들이 와서 뭘 가르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이라니.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 어떻게 시베리아를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컸습니다. 11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한국 기술진이 노보시비르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총 15명 정도였고 대부분 4050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은 팀장인 박정우 씨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뛰어난 러시아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의 첫 인사는 공손했지만 저는 단지 형식적인 예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그가 꺼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2012년에 발표한 극한 환경에서의 철도 레일 신축 문제와 해결책이요. 매우 통찰력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논문은 러시아 철도 기술 저널에 실린 것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연구였거든요. 그들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사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그건 이론적인 연구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적용하기엔 박정호는 제 말을 끊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특수 레일 신축 흡수 장치입니다. 당신의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했죠. 화면에는 복잡한 기계 구조가 3D 모델링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논문에서 제안했던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교하고 실용적으로 보였어요.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레일의 수축과 팽창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료는 티타늄 합금과 특수 세라믹을 사용했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자국의 기술을 들고 와서 마구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환경과 지존 연구를 존중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그날 미팅이 끝난 후 저는 블라디미르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철도 강국이었나? 난 몰랐네. 블라디미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KTX라고 들어봤나? 프랑스 기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체 기술로 세계 5위권의 고속철도 강국이라네. 특히 안전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의 철도 기술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연구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은 2004년부터 고속철도를 운행해왔고 자체 기술로 발전시켜 이제는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시베리아는 다르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야. 한국인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을 텐데. 사실 제 안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환경을 극복하며 건설된 러시아인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 팀에는 젊은 엔지니어들도 있었어요. 그중 가장 어려 보이는 이준혁이라는 청년은 30대 초반으로 박정호 팀장의 오른팔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죠. 저런 젊은이가 시베리아의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12월이 되자 본격적인 현장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한국팀은 자신들의 계획을 상세히 발표했어요. 그들은 기존 철로 옆에 새로운 고속 선로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지반 보강 시스템, 신형 레일 고정 장치, 그리고 첨단 신호 체계까지. 이것들이 모두 시베리아에서 작동할까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준혁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바노비치 선생님, 저희는 이미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비슷한 환경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시베리아만큼 춥진 않았지만 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데이터로 시베리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 이건 직접 겪어봐야 알죠. 준혁은 예상과 달리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기술과 선생님의 경험이 만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겸손했고 러시아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말이 그저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저는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이 그 도전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시범 구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1년 1월. 시베리아 겨울이 가장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40도에 육박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러시아 기술자들조차 작업 시간을 줄이는데 한국팀이 어떻게 버틸지 의문이었습니다. 첫 공사날, 저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아직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창밖을 보니 박정호 팀장과 그의 팀원들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밖에 나가겠다는 건가? 의아해하며 블라디미르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네. 어제부터 그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고집했어. 특히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나.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이런 날씨에 몇 시간 버티기도 힘들 텐데. 하지만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현장을 둘러본 것이 아니라 직접 테스트 장비를 설치하고 데이터 수집까지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얼어붙은 집안을 파내기 위한 특수 장비까지 가져왔대요. 다음 날 저는 호기심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멀리서 작업 중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마치 이 추위에 익숙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작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얼어붙은 집안을 분석하는 소형 레이더 장치였어요. 이건 무슨 장비입니까? 현장에서 만난 박정우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집안2가 레이더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건데 영하의 온도에서도 지하 5m까지 상세히 스캔할 수 있어요.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서 언급된 영구, 동토층 불안정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거죠. 또다시 제 논문을 언급한 그에게 저는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서로 돕고 심지어 러시아 기술자들의 공구함도 챙겨주는 모습이었죠. 우리 러시아 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한 달 뒤 2월 초의 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영하 38도에 눈보라까지 몰아쳐 대부분의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죠. 저는 현장 가까운 임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러시아 기술자 니콜라이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이바노비치, 큰일 났습니다. 지하 케이블 터널이 무너졌어요. 그곳의 사람들이. 저는 즉시 일어났지만
제 다리 상태로는 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구? 우리 팀이야? 아니요. 한국 엔지니어들입니다. 준혁이란 청년과 다른 2명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하 케이블 터널은 가장 위험한 구역 중 하나였어요. 무너지면 사람이 갇히기 쉽고 이런 날씨에는 구조도 힘들죠. 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터널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러시아 구조대와 한국 팀원들이 눈과 얼음 덩어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박정호 팀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케이블 절연체 검사 중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졌어요. 왜 이런 날씨에 검사를 했던 거요? 미친 짓이잖소. 어제 신호 시스템에서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갑자기 구조 작업이 멈췄어요. 누군가 터널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때 무너진 입구 사이로 한 손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준혁이 피와 먼지로 뒤덮인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에는 다른 기술자의 몸이 끌려 나왔습니다. 미하일이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러시아 기술자 미하일은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다쳤음에도 동료를 먼저 구해낸 것이었어요. 구조대가 즉시 미하일을 응급처치하는 동안 준혁은 다시 터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내 타카하시가 아직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말렸지만 준혁은 완강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천장이 더 무너지기 전에 그 순간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변에 고정 장비 있소. 로프랑 지지대? 누군가 장비를 가져왔고 저는 제 30년 경험을 총동원해 터널 입구를 임시로 보강했어요. 이건 최대 10분만 버틸 거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절박한 5분이 지났을 때 그가 일본인 동료 타카하시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타났어요. 2사람 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던 준혁에게 다가가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거요? 당신 목숨까지 위험했잖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바노비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철도를 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왔어요. 미하일이든 타카하시든 모두 우리 팀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협력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까지 함께 감수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초소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여길 뚫고 가려는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사고 이후 프로젝트는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과 러시아 팀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협력도 더욱 원활해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했고 그들의 작업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4월이 되자 눈이 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레일 설치 작업이 이뤄졌어요. 한국에서 특수 제작된 레일과 침목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하의 환경에서도 변형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고 설치 방식도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평소 하던 방식과 다르군요. 제가 말하자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모듈식 설치법을 사용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조립된 부품을 현장에서 연결하는 방식이죠. 시베리아 기후를 고려해 특별히 개발했습니다. 6개월간의 강행군 끝에 드디어 테스트 운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10월 첫 시범 열차가 새로 깔린 고속선로를 달릴 예정이었어요. 그날따라 날씨는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시험 운행을 연기해야 할까요? 러시아 철도청 담당자가 물었지만 박정호 팀장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테스트 기회입니다. 저희 시스템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KR 2021호라는 이름의 열차가 정시에 출발했고 놀랍게도 시속 230km의 속도로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기존 러시아 열차의 2배가 넘는 속도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저는 묵묵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것은 제 방식의 존경 표시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축하 자리에서 저는 준혁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얕봤습니다. 하지만 이 선로 당신들이 깐 게 맞습니다. 기술도 진심도
준혁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협력이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 비결이었던 거죠. 2023년 가을,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시베리아 철도와 함께한 30년 넘는 세월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죠. 은퇴 전 마지막 여행으로 저는 손자 미샤와 함께 할러 고속철도 시범 구간을 타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예전에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 새풀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철도 옆으로 놓인 송전탑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기차 정말 빠르네요. 이 철도 누가 만든 거예요? 미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만든 거란다. 하지만 진짜 깔린 건 철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이란다. 미샤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30년 철도 인생에서 저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에게 가장 큰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그 선로를 생각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길이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녹아있는 소중한 유산이니까요.